기업이라고 시장이라고 같은 구조 속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합의돼서 국가 권력, 국가만 말하면 나서가지고서 이 시장 권력을 견제, 조정,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게 제대로 정의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 자유화다, 신자유주의다, 세계화다, 뭐 등등 이렇게 있게 되니까 국가가 더욱더 힘을 발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현실에서는 점점 국가가 약화되고 그래서 국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아리스토텔레스 국가 이야기라든지 해결의 국가 이야기 그게 분명히 국가주의적인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하는 대로 좀 아이디어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거기에서 뭐가 있는 거니까 아까 일륜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자면 어떤 가치의 최고선으로서의 어떤 국가 이런 것들의 개념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조금 부드럽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른바 공동성, 공동체, 국민형태가 커뮤니티죠. 커뮤니티, 여러분 커뮤니티는 스마트폰에서 하고 하는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가 공동체도 되고 공동성도 되는 겁니다.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시장 권력이 워낙 지배해버리니까 되려면 철저히 우리가 뭡니까 아무나 약간 힘도 없는 빨간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으로 돼요. 내용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독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한 사람 한 사람 원리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독적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뭡니까? 대단하다는 게. 다른 인간은 대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 이런 거죠. 세월호 사건 통해가지고 240명 아들이 뭐 이렇게 뭐 갔습니다. 어떤 아빠가 있습니다. 친구가 위로하고 하시고, 야, 하나 그놈은 말이 되는 얘기야. 죽은 아를 새로 난 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얘기가 대체될 수 없는 게 인간 존재거든. 그런 점에서 단독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집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단독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둘레즈 20년이 하고 지금 뭐 대한민국에 둘레즈 공부 좀 했다 그런 인간은 다 모이는 거예요. 둘레즈가 특이성, 자꾸 이런 걸 강조하고 하는 게 이게 볼 수 있는데 요 단독성, 단독자. 우리 인간은 단독자인데 인간은 저번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이데거가 얘기했는데 실존. 나 자신의 개인적인 그때 늘 내 자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나 존재 그걸 다 실존이라고 해요. 이거하고 실존하고 아주 연결돼요. 문제는 뭔가 하니까 원리적으로는 단독자라고 하는데 시장의 원리와 시장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 들어가 버리면 뭡니까? 무조건 대체 가능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대체될 수 있게 하는 인간을 즉 각각 개개인의 단독성을 어떻게 하면 삭제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대표적인 용어가 노동의 유연함입니다. 왜 유연하고 뭡니까?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그러는데 이게 노동개혁 방향이 딱 그 방향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이상한 문법을 쓰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딱 사실 모이는 것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중심으로 가지고 대대적으로 국정원은 시민들 정치에 말하자면 반박근혜 정부의 정서가 거기에 결집되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하고 세월호 문제도 거기에 들어있고 하니까 하지만 실제 핵심은 뭐냐고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 우리는 대한민국 너무 노동을 많이 합니다. 노동시간이 너무 길, 장시간에 저임금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일 노동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평균 노동이 66시간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핵심이 노동 문제가 좀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이 이야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무엇을 지향하느냐 과연 이 단독적인 인간으로서의 개개 인간들을 갖다가 얼마만큼 충실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단독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번 시간에 제가 좀 하이테크 기반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한 이유가 뭐냐니까 단독성으로 가게 되면 공동성이 사라져버려요. 각자가 다 단독직이 되어버리면 같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쁘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홉스에 말하자면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버려요. 실질적인 삶이 단독성을 강조하게 되면. 그러나 이게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평등입니다. 단독성으로 가게 되면 누구든지 어느 누구로도 다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가 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의미에서 평등이라고 봐주면 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등 개념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다. 근데 평등하다고 하는 것하고 연대를 한다, 공동성을 이룬다 그런 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평등하면 좋지요. 평등하면 좋은데 그 평등함이 뭡니까? 그야말로 하향 평준화를 통한 평등이다. 이렇게 되면은 골치 아픈 문제예요. 군주 한 사람 따로 딱 있고 만민이 그 밑에서 평등하다 이렇게 되면 그 평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무튼 이야기에서 이거 참 복잡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리는 말이 뭘까요? 단독성, 개개인들이 단독성을 충분히 추구하고 보장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그 단독성을 통해서 공동성, 같이 즐길 수 있고 같이 향유할 수 있고 같이 의미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단독성을 바탕으로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성과 보편적 공동성, 일종의 아주 개별적인 단독성과 보편적 말하자면 공동성, 이것을 어떻게 통일시킬 것이냐, 이것이 수없이 많은 인간들, 철학자들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 공동성을 주장하다 보면 뭐죠? 단독성이 약화되죠. 포섭되고 전체되고. 그래서 이제 연대라는 말을 갖다가 시민사회에서 연대 엄청 중요하게 얘기잖아요. 같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고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연대인데, 연대 개념이 그 연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좀 본능적으로 좀 싫은 게 있습니다. 연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연대하는 급에 내가 들어가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깝깝해질 것이다. 가기 싫은데도 가야 될 거야. 뭐 이런 등등. 말하자면 나의 단독적인 것에 따른 자유, 이걸 갖다가 훼손당할 거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때 개인의 단독성에 의한 자유, 일단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형식적인 평등이 나오는데 일단 1차적으로 단독성에서 자유죠. 근데 그 자유가 한편으로 대단히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단독성에 따른 자유는 형식적인 의미의 자유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 개인이 혼자서 그 자유롭다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항상 그 자유 실행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실행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철학 아카데미 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유, 투표할 수 있는 자유, 어디 놀러 갈 수 있는 자유, 겁니다. 놀러 가면 그것도 인간들이 가고 철학 아카데미도 내놔야 됩니다. 어디 가도 인간들이잖아요. 내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성이 담보해놨는데 반드시 공동성이라는 말이 전제돼야 돼요. 그런 점에서 자유 개념에, 그래서 아까 내가 아직도 안 지우고 있는데 형식성과 실질성, 이걸 갖다가 계속 중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로 삼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독성에 의거한 형식적 자유를 공동성에 의거한 실질적 자유로 바꿉니다.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 사회주의와 자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책인데 꼭 시간 되고 사보시기 바랍니다. 장 조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쓴 겁니다. 장 조레스. 이 장 조레스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미리 전쟁이 일어날 거다. 무조건 전쟁이 일어난다고 전쟁 반대가 엄청나게 크다가 암살을 했어요. 장 조레스는 프랑스의 베르그송하고 같은 베르그송 1859년생입니다. 베르그송하고 같이 파리 공동사무학에 들어가는데 장 조레스가 1등하고 베르그송이 2등했어요. 장 조레스가 그만큼 공부를 뛰어난 천재인데 장 조레스가 사회주의와 자유라는 그 책을 왜 쓰느냐면 이런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흔히 사회주의 그러면 자유가 없는 사회를 좀 생각하는데 그것처럼 당연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본가몇 사람이 자유롭고 수없이 많은 노동자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간단히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형식적으로는 철저히 말하자면 이 자유인 것처럼 형식적 법적으로 그렇게 해놓고서 실질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자유가 없어요. 그건 재밌는 이야기 마르크스 이야기였어요. 마르크스가 그런 말이었어요. 노동자라고 하는 근대의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같이 등장한 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라고 하는 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라고 하는 존재는 농노하고 완전 다르게 뭐냐? 자유롭다는 거예요. 농노는 토지에 의미 있고 지주에 의미 있고 등등하지만 노동자는 뭐냐니까 아무에게도 의미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이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사는 노동자는 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철저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어느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수틀리면 뭡니까? 반도끓이면 뭐예요? 월급만 올려주면 가져가요. 기업주가 필요하고, 고용자가 필요하면, 더 주기, 그거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 줬다고 하면 뭡니까? 가져가면 가져가면, 이럴 겁니다. 나하고 가져가고, 자유롭고 반도끓이면 돼. 그래서 마르크스가 뭐냐면, 노동자가, 한 자본가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모든 자본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뭐냐니까, 나오면 긁어주고, 할 수 있어. 딴 데 가야 돼. 딴 데 취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큰 소리 칠 때는 딱 취직할 때를 정해놓고 큰 소리 쳐야지. 그냥 기분 나쁘다고 간도버리면 내가 우리 형이 20살 나보다 3년을 대학을 3년, 내가 대학을 몇 개 들어간 거야. 4년을 7이라고. 나산 초범이 돈도 친지 않는가 하는 초범이 서울 올라가고 대학생활을 하는데 먹고 살다 보니까 가해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또 입주가해가 성행이었어. 그 이제 입주가해라고 하는 게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뭐 그 다음에 용돈 좀 얻어 쓰고 이런 건데 입주가해라고 하는 게 마치 가정교사를 명칭이 그래도 선생님인데 마치 쫑부리듯이 하는 겁니다. 쫑부리듯이. 그런 주인들이 좀 있거든요. 형이 홀딱 나온다고. 저 나갑니다. 그러면서 짐싸가 나온 거예요. 갈 때도 안 정해놓고. 그날부터 어디서 잡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 2, 3 생명적인 차원에서 요구 관철되는 이른바 의식주를 둘러싼 인간 삶의 영위는 인문예술적 삶을 위한 조건이라는 그 자체로 인문예술적 삶이 되는 것이다. 뭔 말인가 하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경제성장을 갖다가 마치 국가 및 사회 전체를 지상치대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경제성장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 싶으면 난리가 나고 모든 것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말하자면 시장제휴주의 같은 게 있는데 이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인 것이 필요 조건인 것이지 그 자체는 결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경제성장은 얼마나 허수가 많은지를 진짜 웃깁니다. 뭐냐니까 안경이 많이 팔리면 경제성장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인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병원을 통해서 경제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럼 병원에 가게 된 건 뭡니까? 뭔가 바깥에서부터 박테리아든 뭐 환경이 안 좋든지 해가지고 마이너스적인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직접으로 보면 마이너스적인 문제에서 그거 고치려고 미세먼지가 많이 오고 막 이러고 뭐 눈이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가서 안경도 맞추고 뭐 눈도 치료도 하고 그게 다 경제성장의 수치에 다 들어간다니까. 근데 이게 마이너스적인 어떤 질적인 어떤 마이너스가 되든 말든 상관없이 어쨌든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사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면은 그것이 경제성장으로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성장 그래서
앞으로 왜 경제학자들이 그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말하자면 긍정적 경제성장, 부정적인 방향의 세계관 경제성장을 빼고 긍정적 의미의 경제성장 이런 수치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안 만드는지 나는 진짜 궁금해요.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 거.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서 뭐 이렇게 조금만 만들어주면 마치 인생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제일주의 또는 시장 원리에 입각한 삶의 방식 이런 건데 그것과 크게 대입되는 것이 바로 인문예술적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 존재는 생명적 차원을 넘어서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건 뭐 제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니까 생명도 필요 조건인 것이지 생명 자체가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옛날부터 생각하는데 옛날이라면 몇 년이냐면 90년쯤 됩니다. 건강주의라는 말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안 죽고 오래 살면 건강하고 오래 살기는 막 인생이 다 해결하는 거잖아요. 온갖 건강에 관련된 영양식품 뭐라고 거기에다가 몸을 갖다가 등산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건강할 때도 등산하고 마라톤도 즐기기 위해서 마라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뛰라고 마라톤하고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너무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물적 차원과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동물도 지 몸 건강하게 하려고 뛰어다니요. 아마 안 있어요. 그런 것까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 이건 지금 생명의 차원이라는 말은 흔히 말하는 동물적 차원에서의 생명입니다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은 마치 동물 생명하고 달리 하고란 뭐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 생명 자체를 유지하는 것, 안 죽고 사는 것, 건강하게 80년대 뭐 88에 뭔가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성공인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는 일들, 밤새워서 시를 쓴다거나 밤새워서 우리 감독처럼 영화를 만든다거나 밤새워서 뭐 한다, 미치도록 뭐 한다, 열정적으로 이거를 알게 보는데 어리석은 짓이면 이렇게 되고 별로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것처럼 한다. 실제로는 그것을 갖다가 가치를 갖다가 어떻게 부여하는 거니까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돈 안 되는 짓으로 결판이 나버렸다 이러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고 돈 되는 것으로 결판이 나면 그거는 그래도 뭐 봐주만 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인간 존재를 생명적 차원의 문명, 일체의 사회적인 조건으로 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봅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정당하지 못한 것은 인간 존재를 생명 차원에 묶어둠으로써 대다수의 인민들 생존 본능에 묶인 동물적 존재를 전락하게 만들지 않고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는 물론 뭐 어찌 보면 좀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친 논법이라고 하겠는데 자본주의는 뭐냐니까 니 막 관두면 굶어 죽는다 이러는데 열심히 일 안 하면 니 굶어 죽는다. 이걸 갖다가 명시적으로 말을 안 해도 늘 사회 전체적으로 암시적으로 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곳곳에서 그래도 뭐 강의 좀 해달라고 불러주고 뭐 강사로 주고 이러니까 괜찮은데 왜냐니까 그것도 인문학이라고 하는 무슨 분위기가 형성된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월급이라고 받는 게 별로 그래요. 월급 주는 짓은 두 번 했습니다. 주식에서 사장을 두 번 했기 때문에 대표를. 여기까지죠. 아무튼 그런데 가끔씩 생각을 보면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막 이렇게 압박으로 다가오면요. 큰 이런 게 있죠. 모골이 속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굶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8년 전이고 운전면허증 딸 때 그냥 이종 보통 따면 되는데 대시기사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때 대시기사를 하고 일종 보통이라 해야 되죠. 그래서 일종 보통을 땄어요.
철학아카데미 하고 있을 때인데, 장신종 씨였더라고요. 그래서 일종 보통을 지금 따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외인은 좀 있다가 택시기사한테 이종 보통 가야 되는데, 이종 보통 따기 현실 쉬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냐 하니까, 먹고 살면도 무슨 짓이든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는 어쨌든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일을 합니다. 노동을 합니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이윤이 나올 때가 없고, 인연 가치가 나올 때가 없고, 새로운 가치가 나올 때가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굴러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먹고 듭니다. 그러니까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 체제는 생명적 사고의 안정성 정도, 상대적인 차별 정도, 배타적인 욕망 충족에 의한 자기 기만적인 존재감의 정도 등을 미끼로 삼아 인민들의 모든 노동과 의식을 위계화함으로써 끝없이 인간 고유의 존재인 발행, 인간에게 고유한 존재의 발행이 인문의 조직 삶으로부터 격리시킵니다. 전혀 문학적인 소양이 없고 예술적인 소양이 전혀 없어도 명품만 걸치고 다니면 얼마든지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는 이런 세상이 자본주의가 큰 바탕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면은 뭐냐니까 배타적인 차별과 차이와 그에 따른 차별 그리고 그에 따른 과시 이런 것들이 조금 괜찮다 그런 수준의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것 같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하고 하나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다는 겁니다. 생명은 인간 존재 및 우주 존재, 그래서 생명을 자꾸 강조하고 별로 안 좋다는 걸 보는 겁니다. 생명은 인간 존재 및 우주 존재의 근본적인 원리를 고취하는 일체의 사상들은 자본주의 체제로 운영시키는 데 기여하는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환경론자든 신체주의자든 들고 일어날 겁니다. 생명을 위계화하여 그 정점에 인간 생명을 두는 사상은 특별히 경계해요. 인간 존재는 인간 생명의 특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체의 생명 차원 자체를 넘어서는 거죠. 뭐냐니까 여기에 역설이긴 합니다만 인간의 고유한 명령은 뭐냐니까 죽을 줄 안다는 겁니다. 아주 황당한 방식으로 인간임을 나타내주는 게 뭡니까? 자살 폭탄테러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간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인간 특유의 방향을 갖고 있는 오늘 아침에 프랑스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대의를 위해서 이런가 목숨을 바친 사람은 한두 명인 거예요. 다만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엉망이었더라. 그 대의라고 하는 게 대의가 아니고 완전히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착각에 의한 어떤 아시비였더라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했습니다만 어쨌든가 그래서 뭐냐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잠 안 자고 굶어가면서까지도 뭔가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갑자기 또 오는 분이 정진규라고 하는 권진규라는 조각. 이 권진규 조각하가 말이죠. 진짜 먹고 살기 들어가고 조각하면서 라면 먹으면서 했대요. 근데 제대로 빛도 못 보고 죽었습니다. 워낙에 영향이 없었고. 근데 결국은 어찌됐냐니까 이 권진규 작품을 한국에서는 아주 무시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대단한 조각가가 이렇게 그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외행들 한국에서 다시 역수입돼가지고 권진규 유행이 됩니다. 진짜 작품이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 권진규 양은 자기 작품을 한 적이 없어요. 작품 팔리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인간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그런 가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보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반동입니다. 그런 인간들만 많으면 자본주의 바로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니까 인간의 존재는 뭐냐면 자기 생명을 갖다가 진지소실시킬 줄 아는 존재인 겁니다.
일반 동물은 어쨌든 자기 생명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거라서 인간은 끝도 자기 생명을 중요한 방향이 있습니다만 소진시키려고 노력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을 자꾸만 동물적 차원에 묶어두려고 하고 동물적 생명의 차원 그래서 생명을 넘어서 생명 너머의 어떤 차원으로 우리 인간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방해. 인간 생명이 지닌 유한성을 역용하여 이른바 영생 내지는 윤회 운운하는 바 생명의 영성을 느끼고 삼는 일체의 종교적인 사상들은 인문예술적 삶에 대한 청량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 동체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독이다. 영원한 생명 운운하는 것, 인간 생명의 유한성을 갖다가 볼모를 해가지고 자본주의고 거의 같아요. 방식이 뭐냐니까 자본주의는 내 말 안 들으면은 오래 못 산다. 오래 못 삽니다. 종교는 뭐냐니까 내 말 들으면 영원히 산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 둘 다 그래서 종교와 자본주의는 알게 모르게 이게 협약을 맺고 있을까요? 그런 뭐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진화론은 문제가 좀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인간 존재를 생명적 차원에 묶어두는 핵심적인 역할을 따라서 진화론의 근거를 둔 일제의 생명 사상들은 인간 존재에 대한 생물학적인 기본 조건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즉 인간 존재의 필요 조건으로서의 그런 걸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럼으로써 인간 존재를 생명적 차원에 묶어두는 한 오히려 인간 존재의 고유성을 확인하는 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 진화론적인 그거에서 하다 보면 결국은 양육 감식, 생존 경쟁, 그 다음에 온갖 것죠. 용물용서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니까 생명의 동물적 차원에 묶어두는 역할을 그렇게 봅니다. 인간 존재를 생명적 차원에 묶어둔 것이 유지 강화 확장되는 자본주의 체제는 생명 체들 간에 이루어지는 양육 감식의 생존 조정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동물의 왕국 있잖아요.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위험합니다. 그것도 한편으로. 동물의 왕국 보면 전부 양육 감식이거든요. 근데 진화론적인 어떤 거기에다가 사유가 무시적 들어갑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 아니고. 그러니까 동물 세계를 자꾸 양육 방식의 동물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삶을 살면서 양육 방식의 체제를 가는 건 원래 당연하고요. 왜? 그리고 동물이잖아 원래. 이건데. 그래서 진화론과 자본주의를 짜잡고 있게 묘하게. 동물왕국과 그 재미삼아 보긴 합니다만 그걸 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인류학자들이 뭘 연구합니까? 침팬지 연구하고 고릴라 연구하거든요. 침팬지 고릴라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인간의 고유한 본능으로 고유한 어떤 뭐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서 자꾸 그 이야기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밑에 차원으로 끌고 내려가는 게 동물적인. 물론 동물적인 차원을 중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념론적인 유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유물론적인 어떤 그런 현실성을 갖다가 우리가 확보하는 데 있으면 중요합니다만 그것 자체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물론자 중에 최고 강력한 유물론자는 바로 자본가들입니다. 자본가들은 진짜 유물론자들입니다. 자본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관념론이지 자본가들 스스로는 유물론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노동에서 가치가 나온다고 잘 압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노동을 받아먹을 것인가 금융체제를 가지고 이걸 갖다 보완해내고 하는 겁니다. 자본가를 치고 뭐 영생을 믿고 하는 건 있겠어요? 영생을 믿는 놈이 뭐하고 자본에 미쳐가지고 돈 벌기에 미쳐가지고 한번 살다 가는 영생 같은 걸 잘 아니까 그걸 갖다가 잘 알면서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돈 벌기에 돈만 벌면 모든 인간 다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본 권력을 갖다 탐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현실적인 그 과학은 진짜 유물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유물론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유물론이 자칫 잘못하면 진화론, 유물론이 다 같이 놀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인간을 갖다가 어쨌든가 생명 차원에 묶어두는 거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생명사상의 역색이 나타납니다. 생명을 강조하면 할수록 결국 인간 생명을 중시하게 되고, 왜? 인간 생명이 모든 동물 생명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데라고 그 결과 인간은 이제 생명 차원에 묶어두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본주의 체제를 미필적 보여로 강화하게 되고, 결국 인간 이후의 생명 체제의 생명을 그러다 보니까 정치라는 개념이 그렇게 잡혀요. 과연 외국에도 그럴까? 칼 스미트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것이 뭐냐? 집단적으로 친구와 적을 나누는 거다. 겁납니다. 칼 스미트. 정치는 안 돼. 투쟁이다. 집단적 투쟁이다. 거기에 뭐 기회주의 이런 거 없어졌잖아요. 아무튼 정치도 그래서 규정, 학자들마다 규정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좋습니다. 그냥 편하게 또 저번 주처럼 고기 먹을까. 네, 매니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